당신이 기원 후 67년 고대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 로마 포럼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분주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눈이 멈추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황제 네로가 새로운 아내와 함께 포럼을 거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젊은 여성, 그 옷은 비단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따르는 속삭임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여성,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아내라 불리는 그녀는 사실 한때 소년이었고 그의 이름은 스포루스였다는 사실을. 네로가 그에게 한 짓은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 중 하나로 기록될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로마의 과도한 소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권력이 어떻게 사랑을 집착으로 바꾸고 슬픔을 미친 지드로 변모시키며 한 인간을 살아있는 인형으로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포루스라는 이름은 아마 당신에게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한동안 당신의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네로는 결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의 초창기 통치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16세라는 나이에 황제가 되었을 때 많은 로마 시민들은 황제의 등극이 황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세금을 낮추고 공공 오락을 지원하며 심지어 자신이 연기하는 연극에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드물게 민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로의 정신은 점차 불안정해지고 결국 65년에는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그를 대신하고 싶어 한다는 불안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이 어쩌면 가장 고립된 존재라는 생각에 쌓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유일한 인물, 파피아 사비나의 죽음은 그를 완전히 다른 길로 몰아넣었습니다. 파피아는 네로가 생각한 완벽한 여성이었고 그녀의 아름다움은 네로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능과 정치적 감각은 네로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파피아는 단지 아름다운 여성 이상이었고 네로와는 달리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네로가 처음 파피아를 봤을 때 그는 이미 전 황제의 딸 옥타비아와 결혼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와의 결혼은 감정이 결여된 정치적 결혼에 불과했습니다. 파피아는 옥타비아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그 차이는 네로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갔습니다. 옥타비아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파피아는 활기차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네로와 파피아의 관계는 결국 단순한 외도에서 벗어나 집착과 같은 위험한 감정으로 발전했습니다. 네로의 집착은 그의 통치 스타일을 변화시켰고 파피아에 대한 감정은 이제 사랑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그녀가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에 취해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파피아가 다른 남자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며 그녀의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무수한 선물을 주었고 그중 일부는 로마 제국의 재정마저 위험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집착은 더 이상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현실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네로는 옥타비아와의 결혼을 깬 뒤 파피아와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결혼은 그 어떤 호화로운 결혼식보다도 더 화려하고 거대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네로는 그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피아를 단순한 아내로서가 아니라
완전히 지배하려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네로의 파피아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려는 욕망에 휘둘렸고, 이로 인해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게 변해갔습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들은 네로가 이 시기에 점점 더 폭력적이고 과격해졌다고 묘사합니다. 네로는 공공행사에서 파피아에게 다른 남자가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폭발적인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는 파피아를 감시하는 경호원을 배치하고 그녀의 주변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파피아에게 무수한 선물과 보물을 바쳤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보석들, 중국에서 온 비단,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향수들. 그 모든 것들이 네로의 집착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네로가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파피아를 자신의 모든 존재로 삼았고 그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고대 역사에 따르면 네로는 파피아의 초상화를 수없이 그리게 했고 그녀의 조각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개인 공간에 놓았습니다. 그는 파피아가 없을 때에도 그녀의 이미지를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파피아는 네로에게도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름다움 이상의 인물로 정치적으로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네로는 그녀의 정치적 재능의 매력을 느꼈고 그녀의 영향을 받으며 점점 더 의존적이 되었지만 파피아는 네로가 점점 더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자 그녀만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 했습니다. 그녀는 네로의 이상적인 아내로서뿐만 아니라 로마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강한 성격은 네로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파피아는 네로에게 정치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그가 예술과 연기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65년, 네로와 파피아 사이의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어느 날 가정 내에서의 큰 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고대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파피아가 자신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시 파피아는 임신 중이었고 네로의 분노가 커져가는 가운데 그는 그만 파피아를 신체적으로 폭력적으로 다쳤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그녀를 뱃속의 아이와 함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폭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파피아는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네로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비참한 후회를 했습니다. 네로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그녀의 시체에 대해 비참하게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파피아의 시체를 로마의 전통적인 화장 대신 보존하고 장례를 성대한 의식으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신격화하여 파피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네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그의 통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상실한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로가 죽인 것은 바로 자신이 믿었던 이상적인 사랑의 상징이었고 그로 인해 그의 정신은 영원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파피아 사망 이후 그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점점 더 기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로는 파피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치 그가 신처럼 여겼던 그녀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녀를 신격화하고 심지어 그녀의 시체와 대화하며 마치 그녀가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로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정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감정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이 시기에 네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 파피아가 죽었으므로 그는 이제 다른 대상을 통해 그 공백을 채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스포루스였습니다. 스포루스는 본래 황제의 궁정에서 노예로 태어났고 그 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 궁정에서 교육을 받아 관리로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지만 그가 특별히 두드러진 이유는 그의 외모였습니다. 여러 고대 기록에 따르면 스포루스는 파피아와 매우 닮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특히 눈과 뼈 구조가 파피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네로는 그를 신격화된 파피아의 환생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네로가 스포루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파피아의 모습이 떠오르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로는 파피아를 되돌리고자 하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스포루스의 존재를 마치 신의 계시처럼 여겼습니다. 스포루스가 남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로에게 있어 스포루스는 파피아의 환생이었고 그가 가진 외모만으로도 그녀의 부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여성이 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내린 명령은 단순한 변장을 넘어서 신체적인 수술을 포함한 극단적인 변화였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수술은 매우 원시적이고 위험을 동반한 것이었으며 스포루스는 이 수술을 통해 자신을 여성화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형을 넘어 스포루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수술은 매우 고통스러웠고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수술 기법은 현대의 의학 기술에 비할 바가 아니었기에 수술을 받는 동안 스포루스는 치명적인 감염이나 출혈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포루스는 생명력을 잃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 네로는 그의 변화를 발표합니다. 그가 마침내 공식적으로 스포루스를 여성으로 만들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새로운 이름, 사비나로 개명하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공간과 의상을 준비했습니다. 파피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그의 집착은 점점 더 끔찍하게 변해갔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위해 황제의 전용 의상과 보석을 준비하고 그녀가 입을 드레스는 파피아가 입었던 것과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스포루스는 다양한 미용 절차를 거쳐 더욱 여성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을 배우고 모든 행동과 표정을 여성답게 연습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스포루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거울 속에서 본 자신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네로의 집착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존재였습니다. 그가 매일 반복하는 여성의 역할은 단순한 연기 이상의 것이었고 그것은 그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스포루스를 자신이 재창조한 파피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스포루스를 공공의 장례식이나 행사에 함께 데리고 다니며 파피아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네로는 마치 스포루스가 파피아의 영혼을 대신한다고 믿으며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네로의 집착은 점점 더 강렬해졌고 그는 스포루스를 완전히 자신의 이상에 맞게 재창조하려 했습니다. 스포루스가 이제 그의 아내로서 로마 황실에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단순히 여성으로 변형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녀가 완벽하게 파피아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로는 대대적인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원 후 67년, 봄을 맞이하며 이 결혼식은 로마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로 치러졌습니다. 결혼식은 로마의 황제와 그 아내로서 스포루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였고, 로마의 역사에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황제의 궁전에서는 화려한 꽃들로 장식된 대연회장이 마련되었고, 수천 개의 기름 램프들이 그 공간을 밝히며 전통적인 결혼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혼식은 외부의 눈에 보기엔 단순한 황실의 결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네로의 괴상한 집착과 그것이 만들어낸 끔찍한 현실을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스포루스는 여전히 남자였지만
네로의 눈에는 그녀가 파피아의 영혼을 지닌 존재로 변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결혼식에서 스포루스를 여왕처럼 대하며 그녀에게 황후의 자리를 부여했습니다. 결혼식의 진행과 모든 의식은 로마 제국의 전통적인 결혼 절차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이 결혼이 정상적인 황실 결혼이 아니라 네로의 기괴한 집착에서 비롯된 기이한 사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포루스를 파피아의 이름으로 부르고 모든 행위와 대화에서 그녀를 파피아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스포루스는 이제 더 이상 스포루스가 아닌 파피아의 대체물로서의 역할만이 주어진 존재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스포루스는 황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그에게 고급스러운 의상과 보석을 제공하며 그녀에게 황후로서의 역할을 강요했습니다. 스포루스는 궁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네로는 공공행사에서 그녀를 황후로서 대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뒤에는 스포루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고 그 모든 행동은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강제적 지배였습니다. 스포루스는 자신의 원래 모습과 성별을 잃어버린 채 네로의 집착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매일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보고 그는 점점 더 고립되고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이러한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스포루스를 자신의 파피아로 대하며 그와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스포루스는 이제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의 일상은 고통과 억압의 연속이었고 네로는 그의 존재를 끝없이 파피아라는 이름으로 강요했습니다. 스포루스는 그의 이상에 맞게 살아가는 기계처럼 매 순간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 연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존재를 연기하며 살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모든 감정을 잃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스포루스는 점점 더 고립되고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네로가 그의 새로운 아내로서의 역할을 강요하는 동안 스포루스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만 그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네로의 통치가 점점 더 미쳐가면서 스포루스는 단순히 황제의 집착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네로는 그의 아내가 된 스포루스를 황실 행사에 계속 데리고 다녔습니다. 스포루스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파피아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고, 그가 내면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외부의 모든 이들은 그가 황후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포루스의 고통은 점점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고, 매일 반복되는 연기는 그를 점점 더 고립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네로의 집착은 그를 완전히 부수어 놓았고, 그는 그저 네로의 왜곡된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자신이 만든 파피아로 완전히 변형시켰습니다. 이제 스포루스는 그가 상상하는 파피아의 모든 특성을 갖춘 여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행동과 태도를 강요했고, 그는 매일 같은 역할을 반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스포루스가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끔찍한 부분은 스포루스가 이 모든 일을 강제로 수행하면서도 그의 내면에서는 자신을 인간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싶은 욕망이 계속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네로는 그런 스포루스의 욕망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스포루스를 계속해서 통제하고 왜곡했습니다. 네로의 집착은 그가 더 이상 자신의 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게 될 때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스포루스는 이제 단지 네로의 집착을 만족시키는 도구일 뿐이었고, 그는 결국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끝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자아 상실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로는 이 모든 과정을 즐겼습니다. 그는 스포루스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형처럼 다루었습니다. 그의 폭력과 통제는 스포루스의 정신과 육체를 점차 지배했으며, 결국 스포루스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로가 원하는 대로 스포루스는 그저 네로의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나 스포루스는 결국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20살이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스포루스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느꼈고, 그가 남긴 유일한 선택은 죽음을 통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겪은 비참한 현실에서의 마지막 탈출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겪은 모든 억압과 고통을 끊어버리려 했습니다. 스포루스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며,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으로서의 선택을 했다면, 그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력에 의한 잔인한 인간의 파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스포루스의 죽음은 네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그의 황제다운 독재적인 성격은 이 사건조차도 권력과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포루스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스포루스는 단지 황제의 집착에 의해 희생된 인물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권력의 부패와 절대적 통제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단지 그의 집착을 실현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는 스포루스가 자신의 파피아를 대체하는 존재로 완전히 변형되기를 원했으며, 그 변화는 단순한 외모뿐만 아니라 스포루스의 정신과 정체성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포루스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 애썼지만, 네로의 집착은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들, 특히 네로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의 파피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네로의 통치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지배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파피아는 그의 이상적인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그가 그녀를 손에 넣고 나자 그녀는 단순히 그의 집착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스포루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네로에게 사랑의 대상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서만 존재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네로의 왜곡된 사랑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했습니다. 스포루스의 고통은 그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그의 이상에 맞게 만들어가며 스포루스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는 스포루스를 여성으로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스포루스는 점점 더 고립되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로의 파괴적인 집착은 단지 스포루스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는 네로의 개인적인 집착과 결합되어 제국 전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폭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은 로마의 엘리트들뿐만 아니라 제국 전역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네로는 제국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68년, 네로의 과도한 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통치로 인해 로마 전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군주제와 상원의 반란은 결국 네로를 궁지로 몰았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도망쳐 몇몇 추종자들과 함께 외딴 별장에서 숨었지만 결국 자신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네로의 죽음은 그의 통치에 대한 끝을 의미하며 로마 제국은 그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포루스는 여전히 네로의 통치와 집착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로의 죽음 이후 스포루스는 그를 연상시키는 마지막 흔적으로 로마의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권력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었고 절대적인 통제가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스포루스의 이야기는 단지 고대 로마의 비극적인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권력의 위험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억압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인생과 죽음은 우리가 권력과 지배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스포루스가 겪은 고통과 그의 죽음은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와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스포루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통과 비극은 그가 겪었던 궁극적인 인격과 존재의 말살을 통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로마 제국의 한 귀찮은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스포루스는 권력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려는 투쟁이 이야기가 되었고, 권력자들이 어떻게 그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남았습니다. 네로가 스포루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그의 폭정이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권력의 부패가 사람들의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됩니다. 권력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충동을 자극하며 그 충동은 종종 인간의 본성을 왜곡시켜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스포루스는 그의 원래 이름을 잃고 네로의 고백과 재창조된 파피아의 역할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유일한 방식은 네로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존재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스포루스를 그의 의지대로 만드는 것에 집착하며 그가 완전히 파피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포루스는 스스로를 잃어갔고 결국 그의 신체와 정신은 네로의 왜곡된 환상 속에서 멸시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 풍경과 권력의 관계에서 스포루스는 단지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그에 따른 억압이 인간을 어떻게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스포루스는 그의 죽음이 그 자신을 구속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정도로 극단적인 심리적 압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의 죽음은 또한 권력의 불합리성과 폭력을 상징합니다. 스포루스가 죽은 후 로마는 네로의 폭정을 끝내게 되지만 그의 고통과 그가 겪은 억압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포루스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망령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스포루스가 선택한 죽음은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네로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가 마주한 현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단지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권력에 의해 왜곡되었는지를 세계에 알려주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네로와 스포루스의 이야기는 그 시대를 넘어선 권력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경고로 남습니다. 그들이 살아낸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스포루스의 이름은 그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대부분 잊혔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인간성의 존엄성, 자유,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권력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되새겨야 합니다.